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충청도 아니시죠? 뭐 충청도와 전라도는 약간 비슷하시니까. 네,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이제 원래 충청도 홍성 사람이에요. 에이머. 네, 그것도 아주 한 가운데잖아요. 이게 나주라고 하면은 충청남도 홍성은 홍주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 많은 분들은 선입견을 갖고 말이 느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박수를 조금 한 0.5초까지 치시길래 여기 나와서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32년 동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예사로 학예직으로 근무를 했고요. 사실은 2002년도 학연관 승진한 이후에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소위 이제 보직을 받게 되는데, 전시운영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민속운영과장, 거의 그 민속박물관의 온 부서는 다 두루두루 거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뭐 연구자이긴 하지만 이게 실무형 연구자가 실무형 연구자가 저는 이제 그 과장이 되고 나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랬어요. 후배들이 과장님이 이런 것도 하세요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로 저는 그냥 뭐 현장에서 주로 많은 박물관과 특히 민속 이 두 가지 하나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원래 역사과를 나왔습니다. 역사과를 나왔는데 뭐 저는 그냥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8학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김익태 선생님이나 요구학 출신인 그 목포대 출신들을 제가 많이 알죠.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실제 현장을 뛰었던 이혜준 교수님이 여기 계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위쪽에서 현장을 뛰었던.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왜 역사과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놓고 나서 왜 이 민속 공부를 하게 됐느냐. 사실 진정한 민중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에서 제가 민속 쪽으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동안의 역사들은 되게 기록의 역사잖아요. 문헌 역사잖아요. 문헌 역사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보통 3%에서 5%, 많게는 6, 7%밖에 안 됐다고 하는 그 양반들이 기록한, 소위 선비들이, 지식인들이 기록한 역사잖아요. 저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민중의 역사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죠. 저 고고학도 좀 많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도 역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백이동 관장님이 고고학 우석기의 최고 전문가죠.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땅속에 묻혀있는 그 유물과 유적을 가지고 역사를 구현해내는 것들인데, 그 유물이나 유적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을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요구르트가 있어요. 이 요구르트는 나중에 1500년 후에 사실은 요구르트 병을 많이 했을 때 이게 무엇일 거라고 궁금해했을 때 분명히 요구르트가 맞잖아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특히 이제 고고학박물관 쪽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민속학자로서 보면 해석이 잘못된 것들이 간혹 보여요. 철기 시대가 됐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민속 공부를 했습니다. 진정한 소위 95% 이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민들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양반들이 기록한 그 역사 속에 노고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이관호라고 하는, 오늘 강의를 한 이관호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올해 63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네, 63인데, 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따지면 이제 62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만 62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저의 약간 어두웠던 부분 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집이 구멍가게를 했는데, 네, 구멍가게 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네, 눈가사탕 하나, 과자 하나 먹고 싶어서 몰래 훔쳐서 먹었던. 그리고 항상 우리 집에는 돈꾀에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10원, 20원, 100원을 훔쳐다가 까먹는 학교앞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한 3학년 때 한 번 딱 했다가 선배한테 꼬임에 넘어서 뒤지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역사를 밝히고 싶겠냐고요. 제 자식한테. 얘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요. 남비유를 들어버리면 걔는 욕먹으니까 잘못하면 구설수로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진정한 민주주의 역사가 무언가라고 생각해서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삶 속에 녹아서 지금까지 전승들이 오고 있는 이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역시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막 구술사 조사를 해. 근데 제가 80년대 중후반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조사를 가면은 이상해. 네, 왜 이상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야. 벌써 많이 들어본 얘기야. 내 고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보신 내용들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떤 교수라고 하는 사람, 연구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뭘 해? 이랬다는 거야. 한참 한 2시간, 3시간 열심히 조사가 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또 한계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민속학의 방법론들은 현장론적 방법론, 참여원천적인 방법론을 하죠. 그러니까 현장론적인 방법론에서 이렇게 인터뷰, 오늘 지금 원장님 보니까 저한테 책을 이렇게 한두 권 주시는 거 보니까 주주장 조사도 하시고 막 그렇던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오늘 잠깐 한 5분, 10분 동안 우리 원장님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나주문화원이 대단하시다. 또 이렇게 나주학연구소까지 있으시면서 대단하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원에서 상류층의 역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구술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다. 너무 민속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장님과 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문화원 식구들을 한번 스스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주제가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많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어. 소위 말하는 그 유물업자들 있잖아요. 낙가마들. 예. 유물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 좋은 유물이 없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 이래요. 전 유물심의를 민속품에서부터 근현대유물까지 제가 민속심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유물심의를 하거든요. 진품명품은 안 나가지만 저 나오라는 것은 안 나가요. 거기는 큰일 나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업자들 분들이니까. 물론 그분들이 유물도 잘 보시고 가격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제 유물심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가보면은 요즘에 유물들이 정말 희박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봤더니 아까 무슨 곳에? 남파고택 유물이 모르면 몰라도 한 10만 전 정도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어디 뭐 있다고 다 그냥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물관, 어떤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산동 쪽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라도 쪽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청도,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 내포 지역, 홍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은큼해가지고 표현을 안 해. 없슈 그래. 근데 없는 게 아니었죠.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게 양이 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나주 사례들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할 거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왜 전라도의 라인 나주가 결론적으로 왜 아직까지 종합박물관, 나주 역사박물관 또는 나주 민속박물관이 왜 없는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미술관과 문학관까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의 아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사실 나주하고의 인연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2년 1월 20일 국립미술박물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4월 20일 나주 배박물관이 문을 열었더만요. 97년인가 8년도부터 그 준비를 하셔서 92년 4월 20일 문 여셨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오픈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영산농업박물관을 거쳐서 근데 영산농업박물관이 한참 준비하고 그 오픈할 때잖아요. 굉장히 여기 정말 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영산농업박물관하고 나주 배박물관이었어요. 영산농업박물관에서 많은 그 농사와 관련된 것들을 재현을 해서 국립인 우리 민속박물관에 그 사진 자료를 다 갖다 썼습니다. 확보했어요. 제가 가서 확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주 배박물관이 선진적으로 당시에 92년도면은 벌써 32년이잖아요. 33년 전에 최고의 시설로서 영상과 함께 최고의 첨단 여기 그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드 DM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 타고 여기로 와서 제가 운전하고요. 그러고서 나주 배박물관을 보고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미술박물관이 93년 2월 17일 날 현재 위치에 원래 이제 그 명상황후가 있던 국립현대미술관 자리니까 향원동 뒤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제가 이전 작업의 그 멤버거든요. 2월 17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2월 20일쯤 날 이제 그만둘 때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와서 스탬프 커팅해가지고 오픈했거든요. 그 선진적인 박물관을 본 게 배박물관이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은 결코 나주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결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죄송 안 하셔도 된다. 그 당시 어떤 분이 그 주주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의 배 전문 박물관. 배라고는 가지고 어떻게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미술박물관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 전시 운영과장제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연구과에다 조사한 거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거든요. 저 전시를 하거든요. 적갈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과에 있는 연구관한테 야, 좀 전시할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좀 해. 적갈 가지고 저는 전시는 배보다 훨씬 더 전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배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범적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딱 나오는데 지방 공립박물관 해체 위기 나주 배박물관이 뜨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른 박물관이면 모르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 30대 초반에 박물관에 처음에 그냥 발 디뎌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왔던 그 배박물관이 그랬다가 아마 2016년도에 뭐 이렇게 좀 다시 오픈을 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늦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원장님이나 연구소장님이나 이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히 민간에서 이런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박물관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 열정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드리고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그 남평에 있는 윤태석 그 박사가 박물관 계통에서는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 박물관 등록된 박물관 1,200개가 되는데 그 총괄하는 그 기획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박물관 제 핸드폰에 한 6,500개 정도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윤태석 박사도 정말 박물관 대통령에는 마당발이고 큰 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 미래박물관의 역할과 지역 상생이라는 거를 이런 주제를 좀 다뤘는데요. 이런 주제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배박물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급변한다는 거죠. 그럴 때 과연 미래 박물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와서 다른 분들 강의한 걸 빠르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중복되지는 않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박물관이 왜 인류의 보물창고인가, 왜 필요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아시겠지만 급변한 사회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냐 좀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미래박물관은 융복한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 되어야 됩니다. 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교육 중에 시험 문제가 스템 교육을 냈대요. 그 융합 예리가 5가지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3개 정도의 기관을 국립박물관 2개, 그 다음에 미술관인데 어린이 미술관인데 그 지역 지자체와 어떻게 상생해서 개인 박물관이지만 가는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의점은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박물관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일까? 네.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2017년도에 보건단, 고위공무원단 교육을 갔는데 이 수업을 딱 2시간 들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때는. 그 당시에 삼성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대요. 이해 가세요? 3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100억 들었대요. 근데 그 강의했던 젊은 교수의 말에 의하면 2017년도인데 1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렇죠. 2016년 2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영상의 50% 이상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죠? 무척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俗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죽일 수 있는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급변한 사회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박물관에 대한 기초는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인지, 21세기 미래박물관의 역할과 방향성에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박물관과 지역상생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미래지역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 답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박물관이에요? 여기 혹시 공무원 하셨던 분 우리 좀 계시죠? 네. 다 공무원하셨던 분이에요? 아니고, 우리 선생님도 현직에 계실 때 어땠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연구소장님이 안평 읍장님 하실 때 그 사라질 위기에 있던 거를 참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국립미술박물관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청 들어보셨죠? 그거 7억 5천 주고 샀거든요. 책 2권. 역사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피청에 대한 역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 갔을 때 그 부인이 보내준 치마에 글을 써서 자식이 남긴 교훈적인 글이잖아요.
그 하피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대전에서 어떤 보물상이 그거를 끌고 가는 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서 그거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붙여서 사실은 실학박물관에서 긴급 도의회 조치에 의해서 2억 정도 있던 거를 5억까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돈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수박물관은 최대 7억 5천까지를 그걸 해놓고, 근데 시락박물관에서는 5억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시락박물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돼버리면은 민간이 그거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민간에게 넘어가면 잘못하면 그 또 역사 속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박물관에서 그걸 7억 5천 주고 구입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공무원, 한 사람의 어떤 행정가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는 확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은 무지기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남편 입장을 하셨던 우리 김관영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인으로서, 박물관인으로서.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저는 태워가지고 오시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제가 한 거가요?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한 거죠? 맞죠. 그렇지만 그 위에 읍장님으로서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죠? 저는 거기 남평양 주주장을 여기 윤 박사가 임계 받아서 제가 지금 오늘 책을 한 걸 갖고 와서 이따 좀 시장님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민속연구과장 할 때 3D 스캔 기법에서 다른 데는 전국 다 양조장을 조사했는데 남평 주주장만 3D 스캔 기법에서 특별하게 다 조사했어요. 3D 스캔 기법은 어떻게 조사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벽체 안에 만약에 벽체 안에 있는 것도 엑스레이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전문가들을 들여서 시범을 해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남평주주장은 뭐가 있어요? 하드웨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그 컨텐츠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 역사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박물관이냐는 거죠. 그 돈만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돈 벌어요, 박물관에서? 사실 우리나라 국공 사립박물관 중에서 입장료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남는 데는 제주도의 일부 한 2-3개 박물관 정도가 테드비어 같은 이런 데 말고는 없어요. 다 다시 들어가요. 그럼 왜 만들어? 자, 국립미술박물관의 1년 예산이 약 300억이에요. 280억 정도 되는데 280억 정도 그 공무원임급에 빼고 사업비만. 그러면은 280억 정도 들여서 그 왜 돈도 요즘에 입장료도 안 받는데, 옛날에는 입장료 받을 때는 경복궁 입장료 수입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1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입장료. 그런데 미술박물관은 그 안에 있으니까 한 10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한 20분에 30분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민수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변에서 먹고 자고 쓰는 돈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실효적 거거든요. 자, 그건가요? 이게 옛날에는 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하냐고 자꾸 앞서가는데, 왜 하필 박물관이야? 문턱이 높아요.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고고학 박물관 가면은 재미없었잖아요. 잘 모르고. 민수박물관 가면 재미있잖아요. 다 알으시니까. 저거 내가 썼던 건데. 재미없어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옛 것이에요? 낡은 것이에요? 고리타분해요? 어려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정쟁이 많은데, 저기 여의도에 가면 도움이 있는 아주 높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거기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쟁을 해요. 여야 정쟁을 할 때, 그거 박물관이라 그래! 이 무슨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현재 아무 쓰잘데 없으니까 박물관에 숫자보다 처박아 놔, 이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럴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다양성의 이해 공간이죠. 지금 나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까요? 많이 사시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그 공장지대에서 사실 엊그저께 화성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23명 중에 18명인가가 그 외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17명인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다양성의 이해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아시죠? 별주부전? 그럼 별주부전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를 들면 해양민속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전시한다고 할 때 바다라고 하는 주제는 설사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라 하더라도 바다를 모르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게 박물관의 역할이죠. 융복합의 문화 공간이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자고 입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 유용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않을까요? 중단돼요. 쓸모가 없으면 그냥 사용 안 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전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쟁기의 보습을 예를 든다면, 쟁기 보습 다 아시죠? 쟁기의 보습을 예를 든다면, 쟁기의 보습은 소위 그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 보습이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쟁기에서 달고 있는 그런 보습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물을 본 것은 철기 시대죠. 삼국 시대 때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살짝 꽈서 두는 것 뿐인 거지. 자, 그럼 이 쟁기라고 하는 이 농기구는 소위 삼국시대 때, 철기시대 때에 그런 완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철학과 사상과 기술과 모든 그 에너지를 다 느꼈어요. 그죠? 그 보습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하나의 그 분야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수학적인 계산, 기술적인 것 모든 게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융복합이에요. 그 융복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일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서로 쟁기질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네? 네? 기계, 그치? 트랙터. 그죠? 그런데 원리는 뭐예요? 충력 또는 인력, 강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니까 해서 뭐로 바뀌어요? 동력으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에서 5개, 6개로 바뀌는 뿐인 거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트랙터가 논을 갈고 할 때 쟁기의 원리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 문명이고 기술인 거죠. 필요는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 김치 냉장고죠. 자, 냉장고의 발명은 누가 했어요? 외국에 돼 있죠. 저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는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에 돼 있죠. 아이디어가 어디예요? 아이디어. 요거 퀴즈. 김치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선물 있습니다. 예? 손대고, 예. 그렇죠. 옹기죠. 예, 옹기입니다. 제가 이거 미술박물관 명함에 붙여있는, 볼펜, 오색 볼펜입니다. 예. 옹기죠. 옹기는 숨쉬는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숨쉬는 그릇이라고는 과학자가 현대인을 봤더니 이게 옹기가 구멍이 뻑뻑뻑 뚫려있네? 와, 이거야, 바로. 지금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성능은 뭐가 좋을까요? 훨씬 김치 냉장고 좋죠?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가난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김치 냉장고 사고 싶어 하니까 제가
아이씨, 돈도 없는데 무슨 김치 냉장고를 사 그랬죠. 냉장고 쓰면 됐지. 근데 장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탁상용 그 하나 사주시더라고. 야, 그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김치 냉장고 썼는데요. 처음에 김치 냉장고 약간 신김치를 넣었더니 제가 지금 저기 김치 냉장고 거기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예, 선전은 아닙니다. 근데 그랬더니 김치가 신김치가 약간 상.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옹기의 그 통풍, 옹기의 통풍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과학자가 보고 냉장고를 만들었다. 제가 한 사례를 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보고 즐기는 용으로만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미래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그래 좋았어? 이거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 뿐이라는 겁니다. 미래박물관은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료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그 빅데이터화의 원천 자료들을 각 분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것이 산업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국회의원들이 박물관에 보내 이것은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박물관에 보내 이것은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관광 인프라의 열린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배우셨잖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나 뭐 저보다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겠고 또 후배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받았죠. 무슨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 받았습니까? 서양 교육을 받았죠. 즉 미국 중심의 교육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은 소위 말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무당들의 엑스타시 현상 같은 신들림과 같은 이 전통이 흘러나오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저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인으로부터 많이 요즘에 욕을 먹던데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뛰어난 민족이라고 굉장히 막 우러러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 제가 지금 앞에 계서 선생님은 관상을 봤더니 신기가 좀 있으신데요. 네, 웃으시는데 옛날 한 10년 20년 전 같으면 막 화를 내신다. 제가 강의를 해보면 내가 그 무당에게 무당이 어땠어요? 그죠? 그게 조선 고려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무당에서 국가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지금 잘못 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마을에서 혹시 동재당 마을제 지내는 마을이 있겠는데 왜 그게 미신이에요? 자, 미신은 뭐예요? 혼묘할 미자에 이제 귀신이죠. 미친 귀신이죠. 그럼 일본 애들은 그럼 주도를 지금 말하는 그 신사에서부터 옛날 전통 토템주 같은 거 믿는 것은 미신 아니에요? 왜 주도를 그걸 국교화 시켜놓고 우리는 그 미신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하나의 전통이고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속을 저는 말할 때 경험과학 또는 생활과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고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이런 공식을 잘 안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민족들은. 그러니까 다단 전현도 선생님이 수원생을 쌀 때 농로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하나 그냥 스케치 그림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술관에서 그걸 재현해봤는데 자꾸 넘어가. 현대기술로 만들어도 항공사 탑을 지금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옛날처럼 벌써 오랜 시간에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들었던 거를 그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과이라니까 경험이 축적되어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박물관에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유물, 자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찮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구르트 하나가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져버리고요. 근데 우리 유산균은 좀 유익하니까 약간 달아서 당뇨 빼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또 나는 이쯤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게 역사와 문화고 축적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상상 공장이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박물관은 옛날처럼 문턱이 높고 진열장 속에도 박제화된 박물관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대박물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30년 전에 나주라고는 이 지역에서는 문턱이 낮은 재미있는 놀이터 같은 박물관을 시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은 보물창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자, 근데 21세기의 한 국가의 시간이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21세기 한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은 문화시설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해요. 예전엔 다리 놓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포장하다가 지금은 만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감시자가 돼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님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시장님이 되더라도 설사 박물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박물관만 만들어 놓고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상당한 그 지자체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국립박물관 건립하는 걸 무조건 건립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지금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립박물관 수가 늘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 국립박물관이 대부분 국립박물관 늘어요. 제가 지금 관여하는 박물관 하더라도 평택, 화성, 뭐 저기 내일도 저 포천 가거든요, 제가. 네. 포천의 아트밸리에다가 시장님이 죽어도 거기다 놓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물관은 인류의 보물창고 다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다. 그래서 박물관을 문화 1번지라고 하는데 즉 문화를 알려고 한다면 박물관을 제가 사실 우리 미술박물관에 조금 전에 오전에 들렸다가 10시부터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잠깐 얼굴만 비치고 딱 서울역으로 마을버스 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박물관 앞에 경복궁에서부터 버스가 관광버스가 여기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잊어서 서 있어요.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그럼 외국 관광객들이 국립중앙관 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시설이 좋고 유물도 좋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갈까요? 민속박물관을 갈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민속박물관은 외국 사람. 네. 중앙박물관은 워낙 커서 민속박물관을 많이 가요. 그런데 왜 민속박물관 하냐면은 민속박물관도 1, 2, 3관 다 안 가요. 특히 3관, 한국인의 일생관을 많이 보고 그냥 탁 빠져버려요. 왜냐면 박물관 넣긴 넣어야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중앙박물관 가면은 오늘날 사람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술박물관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면은 손잡이를 듣고 가면 신이 나시잖아요. 야 이것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저나 선생님이랑 똑같이 여기 주눅 들으시잖아요. 잘 모르니까. 손자 물어볼까? 야, 그딴 걸 왜 물어봐? 저기 써있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 박물관 관람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를 알리면 박물관을 2022년도에 등록박물관 수를 보면은요, 전국에 909개, 국립이 53개, 공립이 386개, 사립이 이렇게 대학, 이렇게 미술관은 285개, 합치면은 1000개가 넘죠.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그 중에 서울이 130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과 문예관과 도서관의 증가수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2020년에 대비해서 12개 기관이 늘고 미술관이 18개. 왜냐면 요즘에 미술관들이 좀 적은데 요즘에 이제 나주에 미술관 없죠? 없잖아. 저기 하나 있나? 조그맣게 이런 거죠. 문예관 이렇게 도서관. 도서관 수가 주축마다 요즘에 왜냐면 여기 동마다 다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지역별 인구 100만 명당 박물관 수를 보면은 제주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그쪽 제주도 협의하고 박물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등록된 박물관만 하더라도 지금 한 6, 70개 정도. 예, 진도가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되고요. 제 꼴찌가 대구. 예, 그래도 전남은 3등 정도 해요. 박물관 수가. 미술관 수도 제주예요. 전남 어디죠? 전남 2위인데. 네? 전남 2위. 2위네. 그래도 전남이 문화예술이. 근데 나주에보다는 광주라든지 이쪽에 좀 많이 써서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데 자 2위와 3위인데 왜 나주에는 종합박물관이 없나는 거죠? 이게 우리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제 그 말씀을 강하게 하죠. 세종은 이제 지금은 어린이 박물관이 하나 생겼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등 현대사의 전반에 거친 자동화 과정이에요.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예요. 자, 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물관 인문학보다는 자연과학에서 먼저 들어와요. 이 스템 교육이라는 것도 수학, 과학, 기술, 예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학과는 쪽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자,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 지능 사회, 전문직 혁명 사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사회. 지금 뭐 촬영을 하시는데 어떤 목적 촬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지금은 거의 유튜브라든지 동시에 줌으로 하잖아요. 저희 사실은 1, 2, 3일 날 국립미술관에서 아이콘 코리아, 제가 아이콘 코리아 부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이콘이라고는 전 세계 박물관의 모임이에요. 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콘 코리아는 아이콘의 한국 지부지. 그래서 위원장이 하나고 부위원장이 3명인데 사실 제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일날 3일날 한 6, 70명 정도의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미술박물관에 와서 학술 세미나 이틀 동안 해요. 근데 거기 역시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나가버려요. 왜냐면 줌은 300명밖에 안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같은 경우 유튜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내보내고 유튜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간신히 허락을 받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동영상 찍을 때는 유튜브 내보낼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특히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 줌 강의를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잘못 나가버리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버렸을 때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보니까 이 강의할 때 굉장히 예민해요. 예를 들면은 약간 이상한 말, 특히 미술 같은 경우 때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성관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공격당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 개인화, 디지털 디바이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쪽에서 AI가 핵심이라고 한다면요. 인문학 쪽에서는 융복합,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박물관 교육이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한양대에서 개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근데 그럼 우리 같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AI를 몰라도 되느냐? 아니죠. 기본적인 이해해야지.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분야에 대한 인문학의 융복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주에 있는 나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나주에 있는 나는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융복합으로 하면은 핵폭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따비 하나를, 쟁기 하나를 봤을 때는 쟁기로서만 봤는데 지금은 쟁기 하나를 볼 때 수많은 관점에서 봄으로써 이것이 폭발, 핵폭탄이 일어나서 더 많은 요만했던 게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앞으로는 박물관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 개인화를 개인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문화인데 오늘날 공동체 뭐예요? 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화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보세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아니 그것이 박물관하고 무슨 그거를 이제 쌍둥이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용어들을 박물관에서는 수용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정책에 나갈 때 예를 들면 전시를 할 때 옛날같이 진열장에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오케이, 그렇죠. 예. 그렇게 놔두면.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기능을 그렇잖아요. 기능을 확대시키는데 어떤 전시라든지 조사라든지 모든 유물 수집이 이런 뭐와 맞춰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가버리면은 원래 이게 한 4시간 강의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아마 4시 한 50.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인데 그런 거를 극복해서 박물관에서는 대안으로 박물관하고 통합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예. 박물관 필요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미래 박물관들을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미래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박물관을 가실 때 이런 용어들을 지금 여기다 그냥 스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뭐예요? 우리 국립미술관에 16만 점의 유물이 있거든요. 100만 점의 아카이브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는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값만 비교해줬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카이브 자료가 한 36개 정도, 한 40개 정도의 값을 비교줘요. 근데 그 설명을 다 쓰지 못해, 지금. 그러면 하나의 사진 자료를 아까 사진 자료 말했잖아요, 원장님. 거기에 사진 자료 하나를 40개 정도의 설명을 붙였다면은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빅데이터라. 그래서 어떤 자료를 데이터화 시키는 것을 빅데이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은 우리가 유럽보다 빠른데 우리나라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지금 그게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박물관, 전부 박물관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제공하고 있지만 들어가서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자 일자리 창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창출이 기계 대체인 거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AI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고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박물관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기에는 사라질 직업이라고 했어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다 사라질 직업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사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인공지능 의사 하나가 있으면 의사 5명, 6명을 대체하고 그 중에서 로봇 의사가 분석한 것을 최종 판단해 줄 수 있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큐레이터는요, 이 요구를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려운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IoT, 스마트 소사이어티, 로봇과 합동생물학, 그다음 이런 기술들이 있다. AR, VR, 증장현실, 혼합현실 막 이런 것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제 경력을 할 때는 일일이 제가 경력 찍면서 떼야 되잖아요. 미래사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한 것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럼 나중에 그대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특히 지능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초연결성. 그동안에는 그냥 사람 만나서 연결한다든지 이거였다가 지금은 초연결성을 갖는다. 또 초개인화, 소비자 선택 취향 고도화 막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협업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혼합현실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이런 하나의 기술들이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사실 이제 그 대학원 같은 이런 이제 강의를 할 때 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를 파괴한다. 영역을 파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렇게 대면 교육과 이 온라인에서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가상과 현실, 창조, 공유, 연결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키워드들이 막 생성된다. 기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는 읽고 쓰고 셈하고 이게 있잖아. 이는상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면 아침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이거부터 막 단체이잖아요. 구구단위원장은 보통 2학년 때부터 구구단위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21세기 핵심 역량은 협업 능력이고 비판적인 사고고 소통이고 창의력이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궁금증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2017년도에 고위공무원단 그 교육을 가서 그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우리같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요, 경영학이나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행정고 시험하시는 분들은 잘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사 아니라 서울대 아니라 별 나와도 잘 못하면 한 번도 없이 떨어져. 되게 어려워요. 뭐 외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앞으로의 역량들은 이런 역량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협업을 더 못하잖아. 근데 협업을 하는 형태들이 우리 세대와 미래 지금 소위 말하는 MZ세대, 알파 세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저기 카페에서 데이트를 해. 우리 같으면 옛날에 마주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한다잖아요. 옆에 놓고서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이게 세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우리 눈으로 보시면 안 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나중에서 시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또 민속박물관이 만들어진다고 하실 때 예전 우리의 어르신들의 생각을 많이 버리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이 얘기예요. 아까 제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지만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를 빠르게 우리가 여기 수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소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융복합 문화문화에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의미 있는 유물. 여러분들 국부만 유물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국 10개 박물관에 국보전을 순회전을 하잖아요. 이쪽 전라도 어디 왔는지 어디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물 국보 한 점을 가지고 순회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유물로 좀 저는 좀 의아해요. 그 국보 한 점 때문에 막 와와와 난리 피는 것 같은데 자, 유물 박물관에 들어간 유물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안경집을 갖고 계시지만 선생님이 갖고 계실 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용품이 하찮을지도 모르지만 이 안경집이 박물관에 들어갈 때는 국보와 보물과 이거는 똑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이 있잖아요. 물. 여기는 영산강물을 수도하신지 모르지만 영산강물을 보면 합쳐요. 영산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사실은 논에서도 들어오고 하수구에서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화에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면 음용수가 되고 뒷간에 사용하면 똥물이 되고 그거를 성당에서 하면은 뭐죠? 그게 되는 거고 어떻게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음용수로 먹었어. 음용수로 먹은 거는 깨끗한 물이죠. 그죠? 깨끗한 물인데 안공수님이 그랬대요. 제 제자한테 그 검은 불을 치니까 그게 즐거운 선입니까 행복한 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만구스님이 그랬대요. 너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이냐 그랬더니 예, 깨끗한 물이죠. 그러면 네가 먹고서 싸는 오줌은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더러운 물이죠. 그럼 오줌이 다시 그 거름이 돼서 그 먹고 그거는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죠. 계속 순환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물에 어떤 의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좀 전에 볼펜 하나를 드렸지만 그 볼펜이 우리 선생님이 그대로 갖고 가야 이거 아까워. 그래서 계속 대대로 물려줘야 되겠어. 유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선생님이 빨리 쓰고서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면은 쓰레기장에 가버리면 불타도 없어지거나 아니면 재활용 되면 어째 사라지는 거죠. 자, 의미 있는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해서 전시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로 박물관이라는 거죠. 근데 2022년도 체코 프라하에서 박물관장이 바뀌었죠. 지난번에 백동 관장님이 살짝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 연구기관이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서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 지속 가능성. 박물관은 공동체 참여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고 교육하고 향유하고 성찰하고 지식을 공유한다. 네, 이게 이제 정이죠. 지금 조금 시간이 중간에 쉬셔야죠.
해도 돼요? 예, 그냥 할게요. 네, 그냥 좀 학교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뭐 초등학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박물관의 기능은 빨리 갈게요. 기존의 박물관은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하고 조사 연구하는 건 끝났지만 오늘날의 박물관은 대국민 서비스와 특히 교육적인 기능이 부각되죠. 제가 박물관 교육학회 회장이잖아요. 한국박물관 교육학회. 제가 10대 11대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박물관 교육학회 현재 저기 회원수가 한 386명 정도 되거든요. 특히 대개는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학회가 젊은 학회거든요. 그리고 학회비도 되게 잘 안 내는데 한 30명 정도 학회비를 내고 있는 아주 그런 학회인데, 자, 왜 그러면 박물관의 종사자들이 박물관 이거보다 더 큰 박물관 학회는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박물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대중을 위한 열린 교육기관으로 관관 인프라의 핵심이다. 왜냐? 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알고 이를 보는 식견을 기르고 찾아내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래서 오늘날 박물관의 새로운 형상은 창의 인상 체험 현장으로서의 문화공간이다. 문화 다양성 이해 공간의 문화공간,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도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꾸미는 박물관.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사실 일방적인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함께 박물관을 꾸며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은 인류가 시대마다 상상했고 실현했던 모든 지적, 물적 삶, 즉 유형과 무형을 통틀은 거예요. 유물 또는 작품이라는 이름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곳. 그래서 창의성이 구현되는 최고의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용민 옛날에 여기 교육부장관 얘기하는데, 그래서 융복합 문화공간에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물과 관람객이 소통하는 수단, 전시라고 하는 것은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영감을 받고 그런 것들은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문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전시 흐름은 이건 그냥 이렇게 간다. 옛날에는 보는 전시였어요. 원사이드. 그러다가 체험 전시, 핸즈온. 사실 핸즈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같은 경우는 1800년대 말부터 사실 핸즈온이 나와요.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핸즈온, 마인즈온, 허츠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통 전시까지 간다. 즉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콘텐츠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박물관의 전시의 내러티브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박물관에서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실감형 전시가 많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박물관은 유물이 중심이 돼야 돼요. 유물이 없는 박물관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주 지역은 충분히 컨텐츠적 측면에서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좀 전에 봤던 것을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생활사적인. 왜냐면 국립나주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왜 국립나주박물관이 돼야 되나요? 물론 제 생각과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나주의 역사인가요? 주로 옛날 마한 백제, 그죠? 네. 그러면 차라리 마한박물관이라든지 왜 국립경주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나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만들 수가 없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명칭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왜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중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건데. 제가 문화부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인석의 공부에다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그 명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쪽 관계 쪽에서 많이 지금 여기 학계 쪽에서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국립이 국립박물관을 막느냐? 나주박물관이 되려고 한다면 나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야죠. 그죠? 그래서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때 민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지자체에서 소위 향토사 하시는 분들은 민속보다는 인물과 역사 중심으로 딱 만들자고 그러는데 어디 가나 민속 말씀 딱 해주는 거야. 와,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박수 쳤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산강이라고는 이 특히 여기 영산강이라고 뭐죠 나주에 그 저기 홍어거리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근현대사에 무지하게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 지금 나주시의 70% 우리나라가 30%가 산이 70%고 여기 반대인데 나주는 70%가 여기 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넓은 등에 풍요로운 이 땅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여기를 하려면 이 여기를 통해서 쭉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간 거잖아요. 이 역사들이 얼마나 재밌는 역사냐고요. 저희 민속박물관에서 영산강 조사를 해서 책이 한 권도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과장할 때 제가 4대강 조사를 했거든요. 다 완전 크게 조사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물 중심적인 실물을 통해 더 큰 감동과 재미를 느끼고 양방향 소통 온라인 박물관 모바일 앱 등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누구를 위한 박물관이냐? 대상.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방법론.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이냐? 공간, 조직, 이게 중요해요. 만들어만 놓고 사실 특히 공간까지 만드는데 조직과 예산을 안 줘요. 엊그저께 제가 대구에 박물관에 유물심리 갔어요. 그 큰 박물관이 사업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3억이래요. 1년 예산이. 예, 제가 어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갔었는데 거기는 사업비만 17억이에요. 거기도 근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21세기 박물관의 신경량은 박물관은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돈 얘기를 했잖아요. 박물관이 돈 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운영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가능한 거죠? 제가 나주곰탕을 자주 와서 먹는데 올 때마다 그 나주곰탕을 먹고 바로 앞에 있는 거기를 안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 근처에 박물관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안 가겠냐고요. 저는 원래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평 주조장을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저는 사실은 그 남평 주조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운 문화시설이고 나주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빠르게 저는 그것이 문화공간으로 빨리 거듭나야 되고 그 소위 말하는 남평 주주에서 만들었던 그런 막걸리가 다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회적인 조화란 이런 거예요. 다원주의, 다양성, 경쟁,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화, 관용, 공존, 발전.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아우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베트남 사람이 왔으면 차이가 분명히 있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오늘 사실은 아침에 제가 민속박물관에서 그 기조 강연하는 그 이대 모 교수님이 강의 중에 흑인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그분은 약간 그런 일도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험한 말을 딱 치고 가더라고요. 흑인과 백인의 이 어떤 인종 차별 이런 느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 옆에 있는 친구라고 위험만 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차이는 인정하지만 공동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19세기 인류학에서 사실 우리도 황색인종으로서 흑인보다는 좀 나았지만 백인들이 우리를 백인의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봤죠. 흑인이 더 우습게 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박물관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21세기 박물관의 신경량을 보면 제국주의 시대 및 식민지 경험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노력하잖아요. 특히 저는 이쪽 지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체 박물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잘못된 그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해서 저 문화다양성 시대 개방형 박물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존중, 인간 존중,
예. 포용적 박물관, 기억의 장소로서의 미래 박물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한테는 기억의 장소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어떤 꿈의 장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정의와 극복, 식민지배, 유형무형, 특히 유형 중심의 어떤 그 박물관 개념을 빼온다. 무형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게 2004년도 아이콤 총회가 서울총회가 무형문화유산이었죠. 세계 최초.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계화된 박물관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시민 사이에 부응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어야 된다. 이용자 중심? 왜 우리 지역 박물관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은 왜 고려하지 않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항상 중심은 나주 박물관을 만든다면 나주 시민을 위한 박물관이 1차적으로 돼야 되죠. 예, 그게 아니면 안 되죠. 전부 똑같은 다른 데라도 볼 수 있는 박물관을 왜 만드냐고요? 나주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여기에 와서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죠. 현재로서의 전통생활 문화를 해라. 과거가 아니에요, 박물관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점으로부터 과거를 해상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지역 특색을 감안한 생활사 박물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고 역사 중심의 77 전통문화 정책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생활하는 모습들이 쓰레기장에 묻혔을 때 나중에 발굴할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엔 지금 다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영상, 동영상 다 찍어 놓으시잖아요.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사약길로 가는 학문이라고 봐요. 근데 민속은 저는 사실은 또 앞으로 발전적인 미래 지향적인 학문이라고 보는데 현재 시대에도 우리나라 민속학과가 다 사라져버렸죠. 안녕대도 민속학과 뭐죠? 문화유산학과로 바뀌었잖아요. 민속학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현실이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흥분하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20세기 박물관 이용자들은 개인 수준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배려할 개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문화소외계층, 지역, 집단 수준으로 볼 때는 국내 박물관 협력망, 학예직 집단에 관한 전문가 문제, 특히 그 교육 전문가 집단, 지역 공동체 집단, 가족 단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21세기 학습의 특성은 Z세대는 정보와 미디어에 능숙하고요, 자기 주도형 학습자고요, 문제 해결자고요, 비판적 사고자고요. 그냥 좀 볼게요. 협동가예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하는 협동가예요. 우리 전통적인 거하고 달라요. 커뮤니케이터고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영어 못 하더라도 외국 가실 수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만 딱 틀어버리면은 웬만한 또 소통 다 돼요. 저 엊그저께 아이콤 총회 회의를 하는데 저 영어를 잘 못 하거든요. 우리 딸내 명을 좀 도와달랬더니 이 전문 용어라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팝팝을 했더니 잘 안 돼요. 구글 했더니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대충만 얘기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해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이죠. 평생 학습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키워드들을 앞으로 미래 박물관 만들 때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중심의 전시와 교육, 멀티미디어 활용 전시와 교육, 학습의 개인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습의 개인화, 학습의 개인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시나 특히 전시와 교육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토론식 전시와 교육, 체험 전시 이런 게 필요하다. 빅데이터로 나를 증명하라. 빅데이터 기술이죠. 뭐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요걸 1시간 동안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12분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크게 세계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선진 잘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역의 어떤 컨텐츠나 지역의 그 어떤 공간을 잘 활용한 박물관으로서 그냥 제가 그냥 나주가 혹시 이런 박물관을 만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산 역사박물관 여러분들 여기 기차 타고 가시면은 서울역보다는 용산역이시죠? 예. 왜 여기 우리 장항선도 용산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 행시에서 출발하는 기차다 보니까 서울역도 쓰고 용산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용산역에 혹시 가시면 걸어서 바로 갈 수 있어요. 횡단보도 두 개인가만 건너시면 용산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차 갖고 가시면 굉장히 애를 먹으시니까 차를 갖고 가신다면 용산역에다 주차하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산 역사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저도 사실은 오픈 지 얼마 안 됐는데 갔더니 나름대로 잘 봤어요. 용산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에요. 그다음에 내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의 내포 보부상촌과 보부상박물관, 그다음에 헬로뮤지엄은 요거는 개인 박물관이에요. 사립박물관이에요.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역사박물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건물이 원래 무슨 건물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용산 쪽에 많이 가보신 분, 바로 직전에. 네? 네? 학교. 그 옆에가 학교죠. 장병 휴게소 아니야? 네? 장병 휴게소. 장병 휴게소는 바로 옆에. 네? 네? 병원. 병원이었어요. 그게. 선생님. 5월달에 얘기했어요. 제가 많이 못 깎아서. 예. 이게 병원에다가 중앙대병원 저쪽 학교 쪽으로 가면서 한참 빈 건물에 있다가 온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경상 근방구에 나타난 이게 화재로 전수된 1917년도에 되면서 병원 건물, 용산 철도병원 본관 건물, 게다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위탁 당시 2007년도. 이 병원이 지금 중앙대학교 입구에 빌딩으로 막 높게 세운 중앙대병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2020년 공가 상태의 용산 철도병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철도원들을 위한 그 병원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요거는 이게 크게만 볼게요. 1928년 17기후에 80여 년 동안 용도가 바뀌지 않고 병원으로만 사용되어 건축물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 용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국과 철도공장 등 철도 관련 시설을 집중시키면서 사고가 잦다 보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84년도 중앙대학교 병원을 위탁 경영하다가 2011년 공가 상태에다가 2022년 3월 23일 날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교육학회에서는 2달 전에 사실은 여기 단체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고요. 이제 한눈에 본 역사박물관입니다. 2011년도부터 13년, 17년, 18년, 19년에서 이렇게 해서 현재 역사박물관이 개관됐다라는 겁니다. 용산 역사박물관의 유물과 자료는 재밌더라고요. 용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를 수집해서 근대적 도시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용산 구민의 생활사 흔적을 통해서 용산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확인해요. 저는 혹시 나주 쪽에 시립박물관이나 또는 생활사 박물관 쪽을 만약에 구성하신다면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방이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병실이라는 게 조그마니까 의사들이 이만치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새로 짓다고 볼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산 내용으로 보면은 용산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돋보기 쓰시고 한번 보시고요.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 한강 인도교 폭파, 용산 참사,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재조명한 자료. 여기 이제 지역성과 역사성은 근현대 역사의 중심인 용산이 갖는 역사문화 가치를 조명하고 공유하는데 지역성 역사성을 기반한 대표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철도병원, 용산역, 효창공원, 새남터 성당, 이태원 관련 자료를 주로 전시하고 있어요. 지역사의 특화 컬렉션으로는 현장 방문과 면담을 통한 지역사 구축,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주민 참여형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요. 주민의 향토적인 정서 함양 및 애양심을 고쳐라. 동시대성에서는 용산구 지역유산의 발굴, 보존 및 아카이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분노름만 없어요, 사실은. 전시 공간은 공간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포켓 뮤지엄. 포켓. 아시죠? 조그맣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기존 건물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활용하더라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1층과 2층으로 있는데요. 옥상도 참 좋아요. 상설전시 주제는 보더니스 용산. 근데 용산의 대표 교통, 군사, 다양성을 스토리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군사, 교통, 다양성 이런 하나의 조언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도 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게 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용산이 역사적인 상황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교육관인데요. 지역 학교 기관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온오프라인 단체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의 현장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1928년도에 지어진 용산역사박물 건축물을 활용한 성인 대상 프로그램. 이건 뭐야? 뭐죠? 소위 말하는 라떼.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다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 얘 추억을 끄집어내는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박물관이라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유도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방법책들인 거예요. 특히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포 보부상촌입니다. 거창하죠? 사실은 내포 보부상촌이라, 내포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라도도 내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생리지에 보면, 이중한 생리지에 보면 그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이 내포, 여기 충청도에 있는 내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주를 중심한 당진, 서산, 이쪽 보령 이쪽을 다 내포라는 거예요. 안내자다, 포구자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충청남 도청이 있는 곳을 내포 신도시라고 지금은 하는데 내포시로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옛날 그러니까 홍성 자체가 홍주와 결성의 성자를 합쳐서 홍성이 된 거거든요. 1914년도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또 다시 옛집을 찾아가야지, 홍주. 그게 뭐냐면, 충청도에서 4주가 있을 때, 홍주, 공주, 충주, 청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의 전자가 전주와 나의 나주가 전라도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내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포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 기독교가 개신교도 그렇고 그쪽으로 일치감이 들어오죠. 육목길을 통해서는 중국에서 평양 쪽으로 들어오지만 해륙 쪽에서는 홍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산, 당진 이쪽이 김대건 신부에게 다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역시 불교의 미륵시장 역시 삼국시대 때 그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충청도가 참 재미있는. 근데 그 문화가 이쪽 전라도 여기 부안으로 해서 김제로 해서 이쪽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록기술은 어떻게 돼요? 이쪽 전라도 쪽에서 올라가죠. 충청도 올라가죠.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내포라고 하는 특히 예산군 덕산 그 온천 있는 쪽에서 왜 이 보부상촌을 만들었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보부상들의 유물들 중에 가장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 내포 지역이에요. 홍성 육군 상모사.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라 6개 군, 홍주를 중심으로 하는 청양 예산이 가지고 6개 군의 보부상 아시죠? 장사치들. 네. 늘 모임. 지금도 있어요. 홍도원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상으로는 보령군인데 여기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는데요. 지금도 거기에는 한 수천 개의 이름 모를 보부상 무덤들이 지금도 있고요. 장안선 옆에 한 2, 3만 평의 땅이 있어요. 지금도 보부상은 보부상 단체가 여기 전승이고 있어요. 육군상무다가 지금 천양에서 보령으로 넘어갔네요. 보령군이 저기 적장인데 역시 덕산에는 예덕 상무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여 쪽에 하면은 은흥상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다 그게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보부상 관련된 문서들이. 그래서 여기 보부상촌을 원래 충청남도에서는 약 10만 평, 그러니까 남현군 묘가 있는, 우리가 최고의 명당터라고 하는 남현군 묘가 있는 쪽에 한 10만 평에 20만 평의 대규모로 보부상촌을 만들려고 하다가 축소시켰죠. 그래서 그게 보부상촌입니다. 이 보부상촌은 개인에게 줘서 입장료가 비싸요. 지금 한 14,000원, 15,000원, 17,000원인가 입장료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박물관은 예산권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자, 그런 박물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설립 목적은요, 예산 덕산 당진 연천 지역을 관할했던 보부상 단체인 예덕상무사가 활동했던 거점 지역으로 현재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진다. 아까 용산 역사박물관이 좀 더 종합적인 박물관의 성격을 띈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도 이제 특징적인 몇 가지 주제를 가지만, 내포 보부상이라고 하는 박물관은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박물관은 크게 종합박물관과 전문 박물관으로 나눠지고요,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주에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할 때는 종합박물관에서 1종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포 보부상촌은 이를 바탕으로 내포지의 역사와 보부상들이 상업적인 정신을 함양하고 전통 문화를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것. 이게 지금 제안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공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춘천남도 무형문화위원회 제 위원장인데, 이거 지금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놀이 가지고서 들어와서 약간 연출한 거여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공문제 가지고 아마 지금 조사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상 2001년도에 이제 그 보부상 유품 전시관이라고 해서 그 윤봉길 이사 충이사 안에다가 전시관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2020년도에 내포 보부상촌을 개관하고 예산 보부상 박물관으로 유물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예덕 상무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민속자료를 이쪽 옮겼죠. 23년 누적 48만 명입니다. 48만 명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대개 국립박물관들, 국립, 지방박물관, 나주박물관들 정확히 못했으면 10만, 20만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이런 박물관을 만드셔야 되겠죠. 입장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는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갑니다만. 여기 이제 촌입니다. 그런데 좀 가보시면요, 허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보부상촌을 민간 업자한테 줬는데 잘못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네. 1층에 수장고고요. 네. 2층에 전시 체험관이고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약 국가민속유산 보부상유품 25점을 포함한 700여 정도 소장하고요. 요게 다 문화재입니다. 이거 진짜 네. 요것은 국가 중요 민속자료예요. 지정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으로 보는 보부상이라든지 예산, 인물, 가문,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왜 보부상박물관에서 가문 전시를 하느냐. 이게 무슨 성씨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유무 신이도 가는데 하지 마라. 그럼 누구 집안 해주고 누구 집안 안 해주거나 만약에 간다면 이 상거래와 관련된 전시를 해라. 인물 집안으로 가더라도. 그랬죠. 그러다 이제 이번에 한 것이 장날 보부상 만나러 가는 길. 우리 미술관에서 이 보부상 관련 특별전 했었거든요. 충남 미술문화회 때 제가 전시과장한테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전시들이 이 박물관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져야 돼. 심지어는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특별 전시도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공립박물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등록할 수가 있어요. 사전 등록할 수 있어요. 유물 수집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유물 수집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집안에 막 어마어마한 유물도 있고 여기 그러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를 기증을 하시던 기탁을 하시던 뭘 하던. 근데 솔직한 얘기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저는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그거를 솔직히 저한테 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도 복잡해가지고 포스터 이런 거 있던 거 다 버렸거든요. 저 퇴직하면서 책도 한 몇만 권 있던 거 원양미술박물관에 다 주고 지금 한 10,000권 정도 있을까? 그것도 지금 집사람을 없애라고 그러죠. 그리고 뭘 가지고 들어오면은 왜 갖고 들어오냐고 그러죠. 저는 어떤 돈벌이는 안 해요. 이 큐레이터들이 그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생각하면 저 돈 벌 수 있었죠. 근데 그건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저는 다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에서 백선엽 장군한테 상이용사증 받은 것도 다 기증해버렸어요. 우리 미술박물관에. 저거 하시다가 안 되기 시작하고.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박물관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특히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역이잖아요. 제가 아까 배박물관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는 나주에 대해서 다는 모르기 때문에 안평 주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저기 고택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홍어? 홍어? 그러면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지 지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배도 보니까 배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1430년 세종 때부터 뭐 배가 유명했다. 한양으로 갔다. 그러면 그런 것도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전문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박물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안배를 잘할 것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나주에 왔을 때 10개, 지금 7개 박물관 문학관이 있는데 7개 박물관 문학관 솔직히 나부터 다른 애라면 우리 같은 박물관 전문가도 다니기 힘들잖아요. 사실 입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는 것도 비싸지만 박물관 가면은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박물관 잘 못 들어가요. 저는 이제 웬만한 데는 그냥 공짜로 가죠. 저는 박물관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입장료 만약에 5,000씩만 하더라도 10개면 5만 원이에요. 그럼 4명만 가면은 얼마예요?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종합박물관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딱 보다가 그래 나는 배가 관심이 있어. 나는 수에 관심이 있어. 그럼 거기 가보는 거지. 안평 가면 얼마 좋아요. 거기 무슨 강이죠? 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그 윤태석 박사 사는 집도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평에 장도 쓰잖아요. 지금 5일장 쓰잖아요. 안 쓰나요? 지금? 쓰죠? 네. 이런 것들이죠. 그게 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특히 제가 예산보부상박물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컨텐츠를 박물관화 시켜라.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헬로뮤지엄입니다. 이 헬로뮤지엄은 이런 측면을 제가 좀 소개시키고 싶어요. 이거는 어린이 미술관이고 유물 중심이 아니에요. 작가 중심이에요. 교육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성동구청에서 성동구 빌딩을 무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거를 해주는데 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해요. 왜 그거를 무료로 주냐고. 지금 여기 있는 관장은 김희삭 관장이라고 여자 관장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이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 관장의 아버지는 지금 한 80대 중반이신데 소위 말하는 아마 박정희 정권 시절일지 아마 그 이유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홍보 전문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딸이 이거 하느냐고 특히 제 어머니도 막 봤는데 어머니는 시집도 안 가고 막 그거 하고 있다고 미워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넓은 마음으로 그래도 이쁜 딸이니까 이렇게 감싸주시더라. 있는 돈 다 투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 박물관을 이 미술관을 소개하는 것은 혹시 이제 여기 대부분 공무원 하셨다고 그러니까 선배님으로서 현직에 계신 후배님들한테 뭐 압력을 미치시면 안 되고요. 자꾸 조언해 주실게. 이 어떤 관공서의 역할이 이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박물관, 미래 우리 어린이들을 이끌어가는데 사실은 저를 비롯해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이 박물관에 가서 어떤 꿈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나라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박물관을 더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나주 시민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동네 미술관이라는 것 측면이에요. 사실은 이 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에코라이프 미술관이에요. 헬로뮤지엄은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개관해요. 사실 처음에 어디에 개관하냐면 강남에 돈 많은 지역에다가 미술관을 오픈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최근 우연히 받아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제 일일이 안 읽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2007년도 강남구 역삼동
그 금싸대기 같은 땅에다가 헬로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체험적인 전시를 하고요. 생명존중, 이게 요 생명존중 따뜻한 세계관 이건 하나의 그 사람들의 미션과 비전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생명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서 따뜻한 세계관을 갖자, 생태적인 감수성을 갖자,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술관을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관장이 이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우리 헬로미 좀 자정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로컬리티, 지역 생태계와 관련된 거. 그래서 생태적인 전화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답게 누리는 곳, 동네 미술관. 이게 이제 성수동에 약간 달동네.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가 다 개발됐습니다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2019년도에 에코라이프 시찰한 미술관에서 성동은 성동구인데 완전히 이따 좀 보여드렸지만 그 이제 성동 구청에서 운영하는 빌딩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앞에는 쓰레기 뭐죠? 하치 뭐 정리하는 그래가지고 어린이용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개인 박물관이에요. 개인 박물관인데 이렇게 지금 다 꾸며요. 아이가 행복한 미술관, 함께 자라는 미술관, 지구를 살리는 미술관. 뭐예요? 미션과 비전을 추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나주박물관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하면서 미션과 비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제가 네가 얘기잖아요. 누구를 위한 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옛날 미술관이에요. 뛰면 안 돼요. 부자들이 가는 곳이야. 지금 저도 사실 미술관 하면 그러면 부자들이 가는 거지. 자, 미술관들이 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그래요. 자, 돈 많은 사모님들이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미술품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투자 가치가 되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사도 이런 2억, 3억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특히 민속박물관 같은 이 소위 골타보는 유물 무슨 뭐 저기 쟁기, 지게 이런 것들은 이러는 거예요. 좋은 것에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역사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13개 박물관을 만들어지고 1도 2개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강원도도 만들려고 그러죠. 충주는 삽떴죠. 청주에 있는데 국립충주박물관 지금 삽떴어요. 강원도는 춘천박물관이 있는데 앞으로 또 만든대요. 근데 민속박물관은 하나도 없어요. 민속 서울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순천에서 거기 전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예산 2억을 배정해줘가지고 지금 안동하고 지금 프로젝트 가려고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2억이 떨어졌는데 기재부에서 돈 안 푼대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이제 언제 용역을 해요? 2억짜리 용역을. 그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국회에다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넣는데 예산 풀지 않으면 못 오거든요. 우리 미술박물관 세종으로 이전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술박물관이 지금 이전하는데 제가 TF 팀장으로 그 면접하고 예산을 뽑았을 때 5,100을 뽑았는데 5,100억. 그런데 한국관광객정연구원도 5,300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기재부에서 1,900억 정도로 깎아버렸어요. 자, 1,90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미술박물관을 그대로 옮겨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900억 대단하시지만 국립중앙박물관 2005년도 올라가, 아니 더 그만두고 여기 인근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얼마 들어가시죠? 아시죠? 거의 1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국립미술박물관,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95% 이상의 대다수의 우리의 역사와 삶을 담당하는 미술박물관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제가 미술연구과장 할 때 2020년까지 1년에 조사봉서를 우리 연극대상 책이 한 30여 권, 30권 이상이 나와요. 책이. 근데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한 7, 80%는 직접 조사를 하고 외국 사람들은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직접 내부 직원들이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박물관이 없어요. 중앙박물관 안에 국립중앙박물관 옛날에는 발굴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발굴 전문의사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민속하기 때문에 또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딱 민속에 대해서 막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가 그렇잖아요. 네, 역사는 안대로 해야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박물관도 그리는데 특히 미술관은 이랬다는 거예요. 뮤지엄에 대한 문제의식이 문화기관은 내 삶과 무관하다.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주변에 계신 분 중에 특히 그 행정에 어떤 힘을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버려야 돼요. 기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를 표출하고 내가 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편한 장소가 아니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입에 거품을 여러분들에게 창의적인 공간이다. 짧은 시간 동안 막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나오면서 이제 입지선정을 여기에 이 개인박물관이 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동강, 문화공간 밀집도, 교육비 지출량, 유아동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 교육비 지출이 낮은 곳을 찾아 동네미술관, 즉 저기 강남에 있을 때는 사실 동네미술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동네미술관을 찾아 설립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7월 금호동의 개관 이후에 전국 단위 확대해서 문화예술 소유직을 찾아 개관을 준비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소위 말하는 인식이 좀 의식이 있는 기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 이제 해명뮤지엄 전시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미술관을. 그러니까 여기 나주박물관을 만들면서 이런 미술관들은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저는 나주박물관을 만들면서 나주시가 지금 혁신도시가 되면서 인구가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25만까지 올랐더만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도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2만 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나주시 들어가 봤더니 11만 9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늘더만요. 혁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미래 젊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어린이 체험관, 어린이 박물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주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 여기 담당하는 학예사가 제가 믿고 있던 학예사거든요. 근데 있지만 거기는 그 박물관에 그 모태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여기는 생활사 관련된 걸 만들어가.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국립광주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요즘 만든 것 치고는 괜찮아요. 거기 청자가 주재했지만 괜찮아요. 엊그제 거기 관장이 제 밑에 있던 그 연구관이었던 친구가 거기 관장으로 갔거든요. 그 여자 관장인데 한번 가보세요. 네.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런 개성을 가져라. 그런데 그럴 때도 어린이 박물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나 서울 상상나라 같은 어린이박물관 개념을 버리세요. 나주와 연관된 박물관을 만들어라. 그게 우리 민속박물관에 제가 어린이박물관을 조직을 만들고 최초 우리나라 국가 조직으로 어린이박물관 최초 우리나라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전시를 할 때 소위 고전 소설, 신청전, 흥부전 이걸 가지고 전시했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에 진짜 유물을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유물 전시를 했죠. 유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아시아전당에 있는 것과 어린이 문화원이 따로 있죠. 그것도 박물관이라.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전문 자문위원으로 관여했는데 원래대로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이 문화원 제가 여기 광주 무슨 총장님하고 제가 같은 컨텐츠 전문 자문위원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죠. 일일이 한 문장 들고 보시라 전시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미래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는 미술관이니까 그렇지만 나주와 관련된 컨텐츠가 핵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이제 나주는 연구를 많이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러 오다가 제가 좀 검토를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렇게 지금 입장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 2015년에서 14,000명에서 34,400명으로 이렇게 확장됐다. 헬로우 뮤지엄은 어떤 것인가요? 할 때 낙원이다, 특별하다, 재밌게 놀 수 있다, 우리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이게 누구냐면은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이들이.
박물관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극복사례입니다. 이게 2015년도 그 성동구 금호동에서 이렇게 성수동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근데 이 앞에가 빌딩인데 요거는 원래 병원 건물이었어요. 병원 건물을 임대받아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성동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성동구청 소유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죠? 임대료를 안 내요. 예. 임대료를 안 내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구청장의 당에 따라서 반대당의 의원들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문화는 봐야지. 예. 이게 이런 것도 그냥 뭐 여기 너무 좋은데 어디로 가요? 원래 안 갔으면 맞죠. 이게 이제 옮길 때 아이들에게 받은 거예요. 슬프네. 실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이 문화공간에 소에서 별이 좀 과하겠습니다. 미쳐버리면은요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미술박물관에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왔던 애가 키가 한 190이 되는데 인서울대학과 안동대 미술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제가 큰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 친구 지금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지금 4학년인가 그래요. 민속학과를 보냈죠. 인서울 가도 되는데 그래도 엄마 사실 아빠도 안 계시더라고. 아주 안 계시더라고. 엄마 혼자 호르몬이라서 그렇게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선생님은 아닌데 지금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으로 어쨌든 그 박물관에 계속 오면서 박물관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이제 전시관들이니까 내고 보시고요. 네. 이게 활동 사진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지. 여기도 제가 사실은 운영위원이에요. 네. 개인이라도. 이렇게 이제 학부모 간담회도 이렇게 하고, 이런 활동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박물관에서는. 요게 이제 재개관. 아마 이분이 구청장일 거예요. 예. 젊은 구청장인데, 예. 근데 지금 그 의회에서 많이 지금 못 오게 하니까, 내부 전개되는 사진 쪽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과고요.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고, 이런 거예요. 미래형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객의 친밀과의 친밀도, 그다음 내적 안정감, 로컬 커뮤니티, 지역 공생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미래형 미술관 구조라고 하는 것은 관람객 경험이 확산되고 경험이 확산되고 신규 관람객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됐어요. 예. 금방 끝난다. 네. 55분에 끝나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세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직접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인 박물관의 홈페이지, 유튜브, SNS, 랜선 투어 이런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안 하면 안 돼요. 홍보가 최고예요. 지금 제 주변 중에는 제 후배들 중에 허준박물관에 있는 관장이 제 후배인데 걔도 SNS에 페이스북에서 근데 엊그제 무슨 일이 누가 공격을 당했는지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고 잘하는 원래 LH에 있던 사람이 국립고궁박물관에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전시받아 히트 쳤죠. 고궁박물 전시를. 그랬다가 소위 이제 잘렸죠. 왜?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권에서 했다고 연락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거기 허준박물관에 강사였잖아요. 제가 퇴직하니까 저보고 좀 오래요. 계속 두세 번 오라는데 난 안 간다 했더니 그 친구가 내 눈치 슬쩍 보더니 그러거든. 그래 너 가. 너 갔는데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장 직급이 주사급이고요. 월급이 300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집은 저쪽 경상도에 있지. 두 집짜리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대로 관장이고 하겠어요? 대우를 해줘야 돼.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 친구도 원래 고고학을 찍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 개념을 확 바뀌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 제가 소개를 하다 하도 많이 소개했었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백이동 관장님이 만드셨던 전국 선사박물관. 지금 전국 선사박물관의 관장은 백이동 관장님의 1호 제자예요. 제가 한데 정말 재미없는 그 구석기 타자 섞기를 갖다가 정말 재미있는 박물관을 만들었다.
인기 뜨시죠. 오시죠. 굉장히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건축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죠. 근데 그 친구 하도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 박물관 소개했길래 제가 가지고 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석기라고 하는 전국 서사박물관 돌도끼 저기 그 하나 나온 거 타자도끼 하나 나온 거 가지고도 그거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네. 뭐 이렇게 이제 전시, 이건 이제 사업실은 그냥 소위 지속 가능성 확보, 생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본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박물관을 만들었고 그날 끝나면 안 되겠다. 계속 뭔가를 운영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 정말 힘들어서 잘못하면 곧 문 닫을지도 몰라요. 온택트 교육 콘텐츠 이런 다요. 네. 3만 명 유튜브. 저도 사실은 한 달에 3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퇴직이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지금 끈 차원이 좀 자존심 상하고,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미디어 활동들, 조회수,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팔로워도 하고, 인스타그램, 랜선 투어, 온라인 교육님, 이런 것들. 전시 2020년도 전시 및 교육 성과 912명, 1200명, 1577명. 이거는 모집을 해서는 거니까 그냥 오늘 관련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쭉 한번 볼게요. 거의 빨리 끝내시나? 왜 안 넘어가? 됩니다. 네. 요거는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가고, 전 있으면 좋겠어요. 돌고의 장수 토유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은 망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읍성, 선성을 많이 쌓잖아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난다. 유목민주의가 그렇겠죠?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오픈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는 미래 지역박물관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퇴직하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 현직의 나주시에 관련된 분들이, 특히 문화 쪽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뭐 이 강의를 같이 들은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역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박물관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박물관 무지개발, 최소 아무리 못 들어도 300억, 400억, 500억 들잖아요. 지방박물관 만들래도. 아까 우리 미술박물관도 지금 2,000억. 파주관은 혹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파주 헤이리에 우리 국립미술관 파주관이 개방유수장을 만들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최초 개방형으로서는 제일 잘 만들어서 현재로는. 파주 헤이리에 가면은 거기 그 몇 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파주 가면은 헤이리 가면 좋잖아요. 이게 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서 입장료도 없어요. 주중에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저는 우리 미술박물관 교육학회는 7월 20일 단체로 갑니다. 우리 이제 거기 가는데 설명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박물관을 만드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주시장을 비롯한 거기 여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파주관을 지역 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이 약해요. 거기 의원이 뭐 박정희니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네. 아무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다양성 공간으로서의 복합문화 공간만이 우리 나주시 또는 나주 민속 또는 성화사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다 빨갛게 해내드려도 열정이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도 제가 이 열정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열정이 있으시면 됩니다. 예, 이거로 제 강의 마치고 혹시 질문? 많은데요. 예. 시간 오바되면 필요하니까 후반이나 예. 일단 강의 들었고요. 매우 시의적절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계속해서 답답한 거는 선생님은 이제 박물관 전문가니까 네. 그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박물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저는 박물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유는 그렇죠. 일단 뭐 AI 뭐 어쩌다 수집 공간이 없어요. 현지 사회는 그냥 주거 형식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렇죠. 많이 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옛날 시골에 창고가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지역에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박물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하고나 사대 예어적인 걸 하려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좀 하겠다 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나도 역사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추진을 못해. 그냥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걸 확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나주 시청에서 나주 아카데미에 오셔가지고 시에서 그 시장부터 관련된 사람들이 의식대로 집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신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은 실제로 관련된 글이라든지 제시해서 좀 이렇게 주도하는 나주시 의회라든지 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관련된 글을 많이 써주시면 그런 분들에게 붙이지 않을까. 우리끼리 아무리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나도 역사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마음은 있어.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이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하드의 구축하는 우선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공개해버리는 못하겠다 하지 말고 가능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저기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에게 제가 그 아주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제 자문 같은 데 가면은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 오늘은 제가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힘이 모여서 그 큰 힘을 발휘하는데 사실 이제 유물수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물수집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일정 부분 의리가 되는데 그래도 뭘 건데 쓰레기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오늘 시간이 없었지만 좀 이렇게 박물관의 어떤 의미, 중요성 이것을 좀 강조를 했던 거고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시장님 잠깐 뵈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관심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